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과 취재편의점이 함께하는 공동기획 왜 다시 검찰인가 연속기획 방송 두 번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획을 모두 세 차례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방송에 이어서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방송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재미가 있었다라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송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큰 응원과 앉은 자리에서 박수 한번 치시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순서 검찰은 어떻게 법치를 유린했나 시작을 할 텐데요. 함께 하실 패널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잘 지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국회 법사위 회의를 하면 다 심각하십니까? 누가 좀 웃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웃기는 분이 박지원 의원님이 좀 계시는 것 같고 여보세요. 나머지는 여보세요. 나 세순이야. 네. 그리고 박 의원님은 잘 안 웃기십니까? 예, 다른 분은 웃기는 분 못 봤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토론회에서 좀 웃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토론회, 특히 검찰개혁 토론회 이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재미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가시지 마십시오. 예, 바로 계십시오. 예, 박균택 의원님께서 웃겨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패널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티셔츠를 신경 써서 입고 오셨다고. 그건 아니고 항상 평소에 입고 다니는 건데. 그래요? 매일 입어요? 저희 설마. 회사에서 이제 네. 파는 티셔츠입니다. 네. 진실의 수호자라고 써 자켓을 있습니다. 벗어서 보여주세요. 이거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자 이렇게. 이거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아마 뉴스타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사심이 부족하네. 어디서 판다, 얼마다 이런 정도는 한 2, 3만 원 하지 않을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진실보도 사실보도만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파는 티셔츠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자, 끝으로 제가 이분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대표 검찰특보를 맡고 계신 이광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인사가 더뎌요? 웃겨야 되는데. 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어떻게 장윤선 지내셨어요? 기자님은 참 오랜만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공직 마치고 나와서 변호사업으로 이제 복귀했고요. 네. 그 사이에 조국혁신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 몇 가지 일들, 소소한 일들을 좀 돕고 있는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니 검찰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박균택 의원님 계시는데 제가 특보를 맡게 돼서 우리 조국혁신당에도 이제 검찰에서 오신 박은정 의원님도 계시고 이규현 검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감히 검찰 출신을 제치고 검찰을 한번 내가 확실하게 개혁을 해보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국 대표님이나 지금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님 모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나 또 개별적인 이런 강론에도 좀 강하셔서 저는 이제 소소하게 돕고 있습니다. 아유, 겸손하기까지. 근데 검찰 개혁 특보보다 오늘 웃겨야 한다는 이 압박감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찰 개혁을 좀 신명나게 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게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이 내란 때문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내란 트라우마로 너무 고생들 하시기 때문에 웃기고 즐겁고 신나게 신명나게 검찰 개혁할 수 있다. 오늘 세 분께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주제가 진짜 무겁습니다. 주제가 첫 번째 주제가 수사권 남용과 관련된 건데요. 사실 많이 봤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권을 남용해서 한 가족을 한 사람을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지 재기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지 목격을 했는데요. 사실 박균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사건 변호인을 오랫동안 맡으셨죠. 지금은 아니시죠? 예, 지금은 아닙니다. 예, 지금은 국회의원이시라서 대장동,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 FC, 백현동 제가 더 얘기 못하는 사건이 있나요? 그 중에 백현동, 그다음에 성남 FC, 쌍방울 그 세 사건의 담당 변호인이었습니다. 검찰 당비에서
담당 변호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 그 조사 받을 때 입회도 함께 하셨던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입회를 하는 바람에 네. 제가 유명해져서 네. 국회의원 되는데 선거에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마는 네. 막상 이재명 대표님한테 도움은 하나도 못 드려서 너무 일방적인 이익을 얻었던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예. 아니 그 검찰 출신의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 입회할 때 검찰 후배들이 수사 태도가 좀 바뀌거나 뭐 좀 나이스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거 좀 있습니까? 그 아무래도 조금 신경 써주는 것은 있긴 있을 텐데 이 건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죠. 예의를 내면은 독하더라도 외형적인 예의를 지켰다고 한다면 피의자의 무게감 때문에 지켰지 변호인 봐줘서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럴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재판이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조심스러운 면이 좀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건을 조사하는 예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역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도 표적 수사, 과잉 수사라는 것은 있었지만은 네. 지금은 그 정도가 훨씬 독해졌고 강해졌고 나올 때까지 하고 네. 또 장기간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을 그 뭐 정치 사냥 수사, 뭐 또 정적 제거 수사라고 네. 표현할 정도로 과거와는 그 질적 수준을 달리하는 수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수사는 훨씬 더 그 질적 수준을 달리할 정도로 더 독해지고 강해지고 무서워진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조사받고 수사받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와 이건 내가 검찰의 태도에서 내 선배 검사로서 내가 이건 진짜 용서할 수가 없더라.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다. 혹시 이런 대목이 있으십니까? 그 뭐 절차를 가지고서 뭐 흉을 볼 거리는 있지는 않았겠죠. 야당 대표한테 또 잘못해서 책을 잡히면은 이제 그 정치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외형상의 예의야 당연히 유지를 했겠죠. 근데 그 제가 왜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냐면은 답정너 수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정해지고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조사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변론 자체를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수사였던 것이고 그래서 법원에 가서 법관을 상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답이 정해진 수사였기 때문에 이건 수사라는 것이 뭔 의미가 있나 피의자의 말을 들을 생각도 않고 결론은 정해진 수사라고 한다면 이런 검찰이 무슨 인권 옹호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회의감을 많이 갖게 했었습니다. 그 시민보 기자는 이재명 대표 사건 뭐 취재도 많이 하시고 하셨을 텐데 뭐 기자의 입장에서 저널리즘 관점에서 볼 때 이 이재명 사건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검찰이 어쨌든 수사를 시작을 하고 그 수사의 진행 사항들이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 언론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의 관행상.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혐의들이 얼마나 그 설득력이 있는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그 혐의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혐의에 비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을 할 여유들이 사실 없습니다. 이제 기성 언론들의 이 경쟁 구도 아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가 앞에서도 사실 수많은 예들이 있어 왔는데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예들이 있어 왔는데 그런 어떤 그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취재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언론들의 현실이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도 고스란히 반복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받아쓰기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러니까 불러주는 대로 그냥 막 계속 받아서 쓰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 뭐 법조 기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법조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이제 주된 취재의 대상은 검사들입니다. 검사들이고 그럼 검사들의 주장을 주되게 취재하고 그럼 변호인들의 주장을 취재한다거나 아니면 검사들이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을 취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자들이 보통 외곽 취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법조 기자가 아니었던 입장에서 이제 그 법조와 관련된 문제들을 취재하면서 저는 어쨌든 검사 취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본 취재가 검사들이고 나머지를 외곽 취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상한 용어 사용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라든지 사건 관계자들을 취재하는 게 본 취재고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보충 내지는 반박하는 차원에서 검찰의 얘기를 원오브댐으로 들어서 취재를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배워온 상식에 맞는 것 같은데 법조에서는 유독 이제 그 관행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관행들을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줄기차게 이제 지적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밖에서도 하지만 바뀌지가 않고 있죠.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게. 네. 그러니까 간혹 그런 일들이 있어요. 편집국 회의해 보면 법조 기자들이 주로 재판 취재하는 법원 기자들은 안 그러는데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은 지가 검사장이에요. 예. 지가 검사야. 그래가지고 뭐 검찰 입장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 사건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 편집국 안에서 싸움이 납니다. 예. 그런 게 종종 있죠. 예, 그런 일이 종종 있죠. 근데 아직도 그런 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한데요. 그 사실은 이재명 대표 사건을 이광철 변호사님도 많이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제가 굳이 막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끼어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기 사회를 보고 계시는 장윤선 기자님의 예, 제가 얼마나 땀이 나겠습니까? 예. 이게 좀 뭐 이게 오늘 나오신 우리 박균택 의원님이나 시민보 기자님이나 이게 제가 익히 아는 바로 매우 진지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예. 아까 사회자께서 웃겨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이재명 대표님 사건이나 우리 한국 사회 사건들이 다 여러 가지로 그런 언론과 결탁된 정말 맞아요. 그런 검찰권의 남용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뭐 다른 뭐 이재명 대표님 사례도 마찬가지고 뭐 시민보 기자님이 취재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제 경험을 하나 먼저 좀 말씀을 한번 네.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김학의 출국 금지를 했을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는 김학의가 근데 사실 그 사건도 다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될 걸로 예.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 오늘 그건 논점이 아니니까 예.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2021년 1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가장 황당했던 건요. 김학의 사건의 총 배후 책임자를 이광철로 설정한 거예요. 네? 이광철로. 예? 김학의 사건을? 예. 이광철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차규근 지금 조국혁신당 의원과 네. 당시 이규현 검사를 배후 조종해가지고 그때 청와대 계실 때 두 사람을 묶어주고 두 사람의 실행 계획들을 보고받고 지시해서 이광철이 배후에 있는 총 책임자다 이 구도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그때 사실관계들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거는 언론이 아직은 뭘 모른다. 근데 사실 그날 저녁에 이제 나왔던 얘기들은 다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그날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 10시 48분에 나타났다. 밤 10시 48분. 10시 48분에 나타났다라는 이제 상황을 법무부에서 그 포착을 해가지고 제가 조국 수석한테 연락을 받았던 시간이 11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네. 12시 넘으면 이제 출국이 예정돼 있어. 진짜 그야말로 긴박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저는 조국 수석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지금 김학의가 나타났는데 법무부에서는 출국을 금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 진상조사단 검사의 요청이 필요하단다. 네. 그러니 얼른 빨리 진상조사단 검사한테 연락을 해서 하라고 이렇게 윤대중 검찰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제가 지시를 받고 그래서 이규현 검사한테 전달을 했더니 이규현 검사가 형 저는 저하고 뭐 이규현 검사가 연수 동기라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형 나는 그 검찰 공무원이에요. 형 전화 받고는 난 그 일 못해요. 검찰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듣고 보니 맞잖아요. 그러면 일단 너 어디냐? 집이다. 그럼 우선은 좀 뭐 바로 출발해라. 내가 그 사이에 알아보겠다 하고 네. 조국 수석에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네. 그 조국 수석이 좀 이따 전화를 하셔가지고 전화했더니 그 검찰총장은 지금 밤이 돼서 연락이 안 되고 지금 대검 차장하고 연락을 했더니 이규현 검사가 하고 뭐 뒤처리는 다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니 얼른 이규현 검사 전달해라. 네. 그렇게 하고 이규현 검사한테 전달했더니 차규근 당시 출입본부장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두 그래서 사람이, 제가 저는 이제 차규근 본부장님하고는
민변의 회원이기도 했고 그래서 네, 네. 전화를 드렸죠. 곧 이규원 검사가 연락이 갈 거고 하니까 두 분이 잘 협의해서 하시면 될 거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아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그 구도가 한 번도 바뀜없이 그대로 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오히려 언론에.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를 보면 그날 저녁에 이규원 검사가 최초로 문서를 법무부 출입본부에 보내기도 전에 봉욱 대검 차장이 11시 35분에 문무일 총장께 문자로 보고한 게 제가 재판받는데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총장님, 요마조마에서 윤대진 검찰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규원 검사라는 이름을 봉욱 차장이 직접 적시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긴급 출국 금지를 하기로 네. 이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뭐 뒤처리는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 그때 당시에는 반부의 부장이었습니다. 반부장에게 뭐 그 적법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두었습니다. 예. 이런 문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윤대진 검찰국장이 조국 수석한테 뭐라고 했냐면 법무부는 김학의 차관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진상조사단 검사의 요청이 필요하니 네. 이게 공소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광철에게 진상조사단 검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긴급 출국 금지를 하도록 신청하도록 그렇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웃겼던 게 그러한 사실들이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졌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지금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으세요? 네. 이렇게 기자로 일하시는 우리 장윤성 기자님도 처음 들으신다면 거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수준인 것 같아요. 심각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4월 1일 날 이규원 차규군이 먼저 기소가 되고 2021년 제가 7월 1일자로 기소가 되었는데 그러한 사실관계 일부들을 이 당시에 변호인들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요 유사한 얘기들이 한국일보에 보도가 됩니다. 네. 하나도 안 따라갑니다. 검찰이. 하나도 안 따라가고요. 그해 10월 달에 2021년 10월 달에 첫 공판이 열려서 제가 법정에 모든 기자들이 다 임석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 타이핑을 막 치잖아요. 한마디도 안 빼먹고 그 얘기를 다 했거든요. 네. 한 줄도 기사에 안 나더라고요. 한 줄도. 저는 그게 검찰과 너무나 유착된 언론 그리고 검찰을 통해서 사건의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는 검찰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생생히 느꼈고요. 아니 제가 청와대에서 일할 때 옛날 개념으로 2급 공무원이었는데 어떻게 2급 공무원이 법무부와 검찰을 움직여서 출국 금지를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합니까? 그때 뭐 하루도 제 이름이 언론에 보도가 안 된 날이 없거든요. 이렇게 강인한 분도 그러니까. 없네요. 예.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우리가 검찰 개혁이 아니라 언론 개혁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님의 기사들을 매일매일 거의 홍수처럼 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재명 대표님이나 조국 전 대표님에 비하면 뭐 조족지혈이죠. 뭐 그 정도 가지고 뭘 제가 명함이나 내밀겠습니까? 근데 저조차도 가족들조차 너무나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매일매일 포털에 쏟아지고 보고 싶지 않아도 막 나오고 더 제 막 이상한 그 사진이 막 지금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거든요. 막 흉측하게 생겨가지고. 아이고야. 그것도 언론이 그 선택한 픽한 그 사진이거든요. 여러 장의 사진 중에서.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분들 또 조국 전 대표님의 가족분들까지 뭐 이재명 대표님도 김혜경 여사님께서 지금 기소돼서 공경을 치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겪었을 그 지금도 겪고 계시는 마음의 고통이나 이거를 생각하면 너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그것들을 견뎌내신 이재명 대표님이나 가족분들 또 조국 대표님 또 가족분들에게 정말 좀 조족지혈의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좀 경의의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광철 특보님께서는 조족지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대중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검찰이 미워하는 순위로는 이광철 변호사님도 사실은 못지 않아요. 탑 10에 듭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네. 검찰 개혁을 이제 설계하고 주도해서 이제 통과시킨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검찰들이 사석에서 기자들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격의 없이 허물 없이 이런 데서 이제
인물평을 하게 됩니다. 네, 하죠. 어떤 네.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 뭐 어떤 예. 검사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예. 뭐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기자들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도 기사가 한 줄 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검사들이 진심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담아 여러 자리에서 이광철에 대한 인물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야, 저 사람이 하는 말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나? 예. 라는 어떤 그 잠재의식 속에 저항감이 예. 아마 기자들에게 형성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 악의적 프레임이 예, 예. 어마어마했다. 그러니까 근데 검찰의 미움이 예. 이광철 변호사님에 근데 대한 이제 미움이 이재명 대표님부터 시작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기자들한테 이렇게 절이 돼서. 막 끼어들어서 아무 얘기나 막 해도 됩니까? 예, 제가 정리는 합니다. 예. 예, 아니, 제 근데- 말씀 조직지열이 예. 아니라 예. 정말로 아, 미움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족지열까지 뭐 예. 그 말씀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예. 한 가지만 뭐 박균택 의원님 이제 검찰에 계실 때 아마도 그 검찰 간부들이 이제 하셨다고 그러던데 그 검찰에서 저를 보고 이광철이라고 안 하고 36기 개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고요. 사실은 제가 그 말씀 나온 김에 이게 나중에 이제 적절하게 끊고 네. 또 편집도 하실 걸로 보이는데 이게요 어떤 게 있냐면 그 검찰이 이 뭔가 검찰 조직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저는 매우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문정 검사 같은 분들, 네. 서지영 검사 같은 분들, 박은정 검사도 그랬죠. 박은정 검사님도 네. 그렇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 이규원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검찰 조직은 보면요. 이견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이견들을 좁히거나 그 이견 속에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제기의 취지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조직이 한번 결정한 방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견을 표명하면 조직 내부에서 이견을 표명하면 처음엔 달래다가 일정 수의 통제가 불가하면 바보를 만듭니다. 아 저자는 저 Y는 정치를 하려고 그래. 공명심이 있어. 네. 뭔가 사적인 동기를 갖고 지금 검찰권을 흠집내려고 해. 일종의 인신 공격을 한다. 아 그렇죠. 그 인신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 아마 이문정 검사님일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온갖 무수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이규원 검사님도 현직에 계실 때 제가 이규원 검사 본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10번도 넘게 들은 얘기가 이규원 검사가 연수원 동기인 이광철을 얻고 검찰과 검사로 가려고 해. 그러니까 이규원 검사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갔는지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레임을 짜고 아 이광철은 검찰을 미워해. 그리고 이광철은 검찰 조직을 어떤 식으로든 흠집내려고 해. 근데 저자가 변호사일 때는 뭐 그럭저럭 뭐 우리가 무시해도 됐는데 너무 중요한 자리에 가 있어. 아 저자를 바보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마침 이규원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을 한 묶음에 묶어가지고 막 온갖 인신공격과 험담을 하는데 심지어 저를 한 번도 못 본 검사님들마저 네. 제가 전해 들으니 이랬다는 거예요. 야 이광철 그 새끼는 진짜 사악한 놈이야. 가까이 하지 마. 심지어 판사님들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아는 판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검찰 조직이 정말 그 이견을 해소해가는 방식 자체가 폭력과 배제 정말 심각한 조직이라고 네. 여러 번 느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토론회 때 따로 이광철 변호사님 편을 만들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이거를 만들어야 되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 박균택 의원님이 계속 어깨가 움츠러드세요. 아, 저놈들이 왜 저랬을까 막 이렇게 자성과 네. 성찰을 하는. 근데 그 많은 말씀을 했지만은 예. 저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저는 남 그러시군요. 욕하는데 껴들진 않는 사람이라. 아, 네네네. 워낙 강직한 검사시기 때문에. 거기에 욕할 예. 때 껴있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밖에서 혹은 또 안에서 어쨌든 그 자기 조직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개혁해 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뭐 왕따시키고 막 인격을 살인하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로 만들어서 결국 그 조직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거기에 그 검찰의 어떤 그 조직 원리나
생리가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이광철 변호사님께서 생생한 경험을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바탕으로 해서 네. 거의 그 저기 뭐야 증언 대회 증언 대회 수준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국 대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저는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요. 그 자택 앞에 기자들이 막 그 중국집 배달원이 막 가니까 뭐 몇 명 있었냐, 나이 든 여성 있었냐, 뭐 먹었냐. 네. 저는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문형배 재판관 자택 앞에도 그분 뭐 전혀 종류는 다르지만 가서 계속 그 뭡니까 뭐 집회 열고 뭐 집값 떨어뜨리러 왔다 뭐 이렇게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고 있는 이런 건데 어찌 보자면 대한민국 사회 안에 있는 이러저러한 폭력들이 막 집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국 대표 수사 문제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보호 기자님께서 취재한 예. 검찰 개혁 조국 수사는 좀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그 조국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취재 일선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직접 취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제가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지점은 저는 이제 사실은 처음에 언론에서 이 문제가 막 나오고 이럴 때 반신반의했어요. 반신반의했어요. 뭐가 있나? 뭐가 있으니까 쟤들이 검찰 애들이 그래도 저러는 거 아닐까 했는데 저는 이게 아니다라고 확신을 가진 시점이 언제냐면 검찰이 그쪽 당시 이제 장관 후보자였죠. 장관 후보자 압수수색을 하고 그 부산대 의전원을 압수수색하고 그 사실이 바로 그날 한 그 보수 방송 한 군데 단독으로 이제 딱 보도가 됐을 때 이거 아니구나 이거는 검찰이 기획한 판이구나라는 걸 전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예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은 제 관심 사안이기도 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좀 실체 접근하려는 노력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모두가 이제는 알게 된 것처럼 그 당시에도 사실은 검찰이 언론에 흘려서 그 망신 주기 위한 여러 온갖 얘기들이 다 있었잖아요. 뭐 WFM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조국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활용해서 맞아요. 뭐 네. 전국의 가로등 사업을 몰아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도 면밀히 꼼꼼하게 뜯어보면 실체가 전혀 없는 얘기였을 뿐더러 지금 이제 조국 대표가 다른 혐의로 네.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 취재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은 그 과거에 뭐 제가 다른 사건 취재했을 때 예를 들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나 이럴 때도 그렇고 한명숙 전 총리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대한통운 사장이 돈을 줬다고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뇌물 공여자를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 사건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굉장한 권력형 비리를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이걸로 이제 사냥을 하려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모든 혐의를 다 끌어서 사냥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냥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국 대표의 어떤 유무죄, 진짜 유무죄와 관계없이 사냥이라는 측면에서는 검찰이 아주 오래되고 비열한 습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 현직에 계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때 법무연수원장으로 가 있었고 얼마 안 돼서 퇴임을 바로 했었는데 그때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지금 제가 그 사건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은 특징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부부를 둘 다 수사하는 경우도 참 드문 일인데 자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고 기소했다는 이 잔인성 네. 이거 하나가 참 놀라운 일이고 또 제도와 관련해서 더 놀라운 일은 살아있는 권력 아니었습니까? 네. 조국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이고 자기의 직속 상관인데 거기를 상대로 21명의 수사단을 구성을 해서 광범위한 수사를 펼쳤죠. 그건 거의 내란 사건 수사하는 규모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드러난 것은 그 뭐 무슨 입시 스펙 뭐 비리 뭐 관련된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21명을 동원해서 일사불란한 수사를 펼칠 수가 있었던 것이냐. 그건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과도한 신뢰 때문에 네. 인사에 대한 어떤 뭐 권한을 많이 위임해놨더니 자기 주변에 네. 특수라인이라든가 주변의 참모들을 전부 다 자기 측근으로 임명을 해놓은 겁니다. 예. 근데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자기 인사의 혜택을 주는 사람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쿠데타 수준의 네. 사주직화된 검찰에 의해서 그런 수사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 그때 인사권의 문제를 너무 간과를 했었던 것 같고 네. 또 그것이 하필이면 잔인 무도한 자들에게 그 권한이 맡겨지다 보니까 예. 일가족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굉장히 유명한 게 살권수.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거침없이 한다. 물론 지금 본인은 본인과 본인의 아내와 관련돼서는 1도 수사 못하게 다 막고 거부권 행사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수사한다.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됐었어요. 검찰총장 되자마자 그 표징이 조국 대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였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당한 거 아닙니까? 반성문 써야 되나요? 예. 그 이제 아무래도 좀 뭐 실제 좀 생생한 말씀을 좀 드려야 돼서 좀 드리면 그때 제가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라서 8월 27일로 기억을 합니다. 그날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있던 날이어서 박상기 장관께서도 뉴스타파에 나가서 그날의 아침 한남대교를 넘던 이제 그때 말씀을 주셨던 걸 제가 봤고 저희들도 정말로 놀랬죠. 그때 처음에 이제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 의혹들이 막 제기되고 그랬을 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의혹이 이제 어느 정도 걸러질 건 걸러지고 이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반부 비서관으로 와 있던 분이 이제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이제 저희가 또 그분이 이제 윤석열 그 팀장하고 댓글 팀장하고 할 때 부팀장도 하셨고 또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하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사모펀드 이제 결국은 나중에 몇 가지 부분에서 법원에서 유죄가 났지만 그 뼈대는 이제 사실은 무너졌던 그 사모펀드가 실은 조국이 실질적인 주인이다. 그리고 그것이 조국 대권 프로젝트의 일종의 그 기반이 되는 거다. 이 혐의를 잡고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무슨 뭐 가로등 사업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그 사모펀드가 투자한 데가 뭐 이런 보도들이 계속 이어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랬고 이제 같이 아침에 이제 비서관 회의를 하면 네.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니까 제가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니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뭐다 아니다 그런 걸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네. 근데 그 누구누구 비서관께서도 조국 수석하고 일한 세월이 얼마고 그런데 그분이 무슨 자기가 설령 사적으로 뭘 갖는 게 있다고 해도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뭘 키우고 그럴 정도가 아니라는 건 적어도 그 정도의 인간적 신뢰를 갖고 우리가 일하지 않았느냐. 네. 제가 이제 선임행정관일 때 같이 뵀던 분들이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두고 보래요. 윤 총장이 사모펀드 전문가래요. 에? 사모펀드 전문가래요. 그분은 이렇게 전문성이 다 막 여러 그래서 가지가 두고 있어요. 보래요. 나중에 두고 보자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아하.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렸던 그림들이 결과적으로 사모펀드 건으로는 조국 장관에 대한 기소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랬죠. 결국은 그래서 정경심 교수만을 구속 기소하는데 결국은 성공했다가 나중에 유죄수 건으로 구속했다가 영장이 또 기각되었고요. 네. 그래서 19년도 12월 마지막 날 나머지 몰아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망신만 당한 거죠. 그랬을 때 그 수사가 결국은 전체 그림들이 처음에 잡았던 그림들이 전혀 예. 파탄이 나니까 네. 결국 울산에 있던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끌고 와가지고 울산 사건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언급이 뭐 30몇 회가 되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였다. 그랬죠. 결국은 그 사건도 예. 얼마 전 고등법원에서 다 무죄 났죠. 다 무죄가 네. 났지 않습니까? 예. 그건 전면적인 그 수사에 착수하고 그 진행 과정에서 저희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왔던 검찰 수사관이 네. 그분도 윤석열 총장이 매우 아꼈던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점도
저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인데요. 네. 어쨌든 그런 프레임을 잡고 프레임에 맞추는 수사를 하고 그런데 도저히 맞춰지지 않으니까 인사권자를 협박해서 임명을 못하게 하고 네. 이제 그럼에도 강행하니까 정권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또 거기서 또 언론을 움직여가지고 지금 조선일보로 옮기셨던데 네. 당시에 경향신문에 재직하던 한 기자분께서 유명한 또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충성심의 네. 발로다. 그 수사는 뭐 이런 행태들이 이어졌던 참 19년도는 20년도는 쓰라린 그러네요. 시간들이었죠.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검찰은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사냥을 한 것이다. 윤석열 총장 때부터고 심지어는 그 중앙지검장 때부터 그런 기질을 보였고 네. 총장 때부터는 본인이 아마 첨정이 말대로 대통령이 된다는 이런 첨지를 받고 예언을 받고 네. 그 인기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저런 과잉 수사를 했던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아 그때부터 무속이. 예, 저는 예. 예. 아마 그때부터도 예. 그런 점괘는 아마 예. 믿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미리미리 간파를 했었어야 됐다.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그 사람은 겪어보니까 영 아니야. 라는 보고도 많이 청와대로 올라갔을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왜 다시 검찰 개혁인가 왜 다시 검찰 왜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을 임명했는가 이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답답해 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을 잘못 본 것은 맞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신 대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 과정을 좀 소상히 말씀하시고 또 그때 그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국민께 이제 송구하다는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뭐 책임들은 당연히 네. 정치적인 그런 책임들은 네. 문재인 정부가 져야 될 것이겠죠. 그리고 향후에 이제 그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무엇을 할 것인가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조국 장관 수사의 여러 가지 야만성 검찰권 남용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분이 노한중 부산 의전원 네. 원장님이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조국 그 장관 당시 전 장관의 따님에게 이제 의전원 시절에 장학금을 줬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 이분을 변론하셨던 변호사님 중에 네. 성함을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데 최모 변호사님이 계세요. 네. 제가 이제 부산 지역에서 법관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께 직접 전해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1심 재판 끝나는 날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단언컨대 피고인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피고인 노한중 교수가 아닙니다. 실체 없는 이 사건을 사전에 보험성 특혜에서 뇌물로 변질이라는 구도로 미리 설계하고 사건 조작 날조를 기획하고 지휘한 윗선 검사들을 포함하여 사건 조작에 관여한 모든 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라는 완장을 차고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수사 기록을 조작 날조하고 법과 검찰권을 흉기처럼 사용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과정에서 인격살인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이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가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불법적이며 나아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어 이 사건을 설계, 기획, 지휘, 지시한 검사들이 이 땅에서 더 이상 능력 있는 검사, 잘 나가는 검사로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판결문에서 준엄히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환기 드리지만 이 변호사님은 10년간 판사를 하셨던 부산 지역의 매우 보수적인 분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상식의 문제예요. 상식. 예. 그러니까 지금 법원 폭동 일어나고 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폭력에 동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폭도들하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 엄호를 하고 내란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니 빨간불에 길 건너면 안 된다라는 건 너무 엄연한 뭐 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건데 그것조차도 논쟁하게 만들고 토론하게 만들어서 아닌 것처럼 내가 뭐 좀 이상한 생각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이고 네. 헌법과 반헌법의 싸움인데 그 복판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결국에는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무도하게 통치를 하면서 이른바 왕정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순간 몰래 온 손님이 계세요. 네. 누가 왔을까요? 네. 갑자기 제작진에서 계속 저한테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예,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대표께서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저쪽에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일단 예, 좌정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예. 제목을 보니까 네. 제가 나와야 될 자리 같아서.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네. 검찰 개혁 이런 걸 얘기하면서 네. 황운하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서운하셔서 오셨네요. 자, 저희가 사실은 몰래 온 손님 컨셉을 미리 기획을 해가지고 황운하 원내대표 모셨는데요. 일단 인사 한 말씀 간단하게 듣고 저희가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검찰 개혁하면 울산 사건 이런 것도 빼놓고 얘기할 수가 네. 없는데 울산 사건을 빼놓고 얘기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제가 기겁을 해서 쫓아왔습니다. 예, 저희 앞에 했습니다. 아, 했어요? 예. 아니 그런데 진짜 정말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무죄 받으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기자들 정당 출입 기자들에 따르면 그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그 사건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인터뷰를 좀 삼가겠다라는 소문이 났었는데 앞으로 인터뷰 좀 많이 하시나요? 어쨌든 그 사건 선고 후에 네. 인터뷰 갑자기 무슨 매불 쇼 이런 데서 나를 찾고 네. 그래서 인기 매불 쇼 이런 데 처음 나가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터뷰가 많아가지고 매일마다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장윤선 TV에서도 많이 불러주세요. 네, 취재 편의점입니다. 취재 편의점. 예, 저희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자들이 전원 무죄를 맞습니다. 받게 됐어요. 네, 그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 당시에 제 기억에 한 3개월 가량 한 2개월 보름 좀 넘게 매일마다 그 언론 보도를 이걸로 장식했습니다. 그때 중앙지검에서 울산에서 갖고 있던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함영 수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매일마다가 이게 보도가 세게 나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들에게 매일 전화를 한 5통 이상 평균 5통 이상 받았던 것 같아요. 그 확인 전화.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또는 어디에 언론에 이렇게 보도됐는데 뭐가 맞냐, 그 네. 입장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한 2달 보름 이상 이렇게 매일 보도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향후 4월 그 당시 4월 15일인가 4월 10일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작심을 하고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군요. 네. 그 무죄 선고 나고 제일 먼저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이 검찰을 어떻게 응징해야 될 것인가. 용서할 수 없다. 네. 근데 사실 경찰에 계실 때부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늘 검찰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다. 네. 사실 그 검찰 입장에서 그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이제 저하고 공범이 된 피고인 중에 한 명이 반부패 비서관 이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재판정에서 검사의 공소 사실이 청와대하고 황운하하고 공범이라는 거군요. 짜고 그 김기현을 떨어뜨리기 위한 수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비서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사들 중에 황운하를 눈에 가시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내가 왜 황운하고 공범을 하겠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자신의 이제 무죄를 항변하기 위한 논리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야. 그런데 그 어쨌든 2000년 초반부터 검찰에 좀 뭐 표적이 되었다. 그래서 정말 말년 병장 같았는데 말년 병장처럼 조심조심 할 텐데 그 김기현을 수사했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뭐 하명 수사라고 프레임을 짜가지고 재판에 넘길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네. 결정적인 계기는 아마 고래고기 사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래고기 사건. 네. 아, 추억의 고래고기 사건 네, 나왔습니다. 고래고기 사건. 그래서 예.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은 됐는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윤석열이 총장이 된 이후에 이 사건을 정치 수사로 키워버린 거죠. 조국 수사로 그 당시 상호펀드 가지고 수사를 해보려다가 잘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상호펀드에서 좀 성과를 못 내고 그게 막그 무슨 입시 어쩌고 뭐 이런 걸로 좀 수사가 정 모양이 잘 안 나오고 네. 이렇게 되니까 하명 수사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제 조국을 한번 공격해 보려고.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 공소장에 등장하게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 친구들이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을 패하게 만들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1차 토론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1차 쿠데타와 2차 쿠데타로 나눠서 봐야 된다. 1차 쿠데타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자기 권력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이고 2차 쿠데타는 군까지 동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한 쿠데타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번엔 시민들이 막았네. 국회의원들이 먼저 결집했네.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친 쿠데타가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쿠데타는 다 실패했다. 윤석열의 쿠데타는 그 전에도 많이 했죠. 검사 시절에도 많이 있었죠. 검사? 평검사 시절에도요? 검사 시절에도 대검 중수부 없앤다고 할 때 쿠데타 할 때 성공했잖아요. 맞네.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을 내줬는데 앞장섰죠. 예. 그러네요. 예.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도 예. 물론 자천됐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들이받아서 성공한 거거든요. 사람이 그리고 충성하지 않다. 예, 윤석열의 쿠데타는 지금까지 계속 성공해 왔어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네, 저는 1차 쿠데타 지금 예. 말씀하시니까 1차 쿠데타로 성격 규정을 지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실패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성공한 걸로 그렇죠. 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것이 물론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선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되긴 했지만 조국 수사 이것이 그 윤석열의 쿠데타의 시작이었다라고. 그러니까 대권 프로젝트가 그때부터 시작됐다. 윤석열의 대권 프로젝트는 그때 조국 수사로부터 시작됐다 시작된 이렇게 거다.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신을 미화하고 반 문재인 정서를 업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 저쪽에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 문재인 정서만 잘 업으면은 자신이 대선 후보가 되고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이른바 연성 쿠데타입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쿠데타를 시도하고 성공해온 사람을 죄송합니다. 이광철 변호사님 왜 문재인 정부 왜 다시 검찰 개혁인가? 저 주제를 좀 바꾸시는 것이. 네. 아니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과거에는 정의로운 검사, 표징처럼 결기 있는 검사로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정의로운 검사라고 하는 평가가 잘못됐던 거죠. 예. 검사가 자기가 정말 스승처럼 모시던 그 총장, 자기가 은인처럼 모셨고 잘 따랐던 총장인데 검찰의 특수기능 전체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앤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낙마 운동을 펼치니까 총장이 부끄러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아랫사람들하고 몇 명이 짜서 망신을 주니까 창피해서 물러났죠. 그게 어떻게 훌륭한 검사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개석상에서는 제가 지금 처음 밝히는 얘기인데 국정원 댓글 사건 저거 사실은 결론으로는 유죄가 맞고 유죄가 나서 다행이긴 하지만 기소할 당시에 박근혜 정부하고 싸울 당시에 그 기소는 잘못된 기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올렸던 댓글이 그때 기소 당시에 밝혀진 것이 총 2,000건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네. 주로 좌파, 네. 뭐 이정희 후보 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정치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는 국정원법 위반이 되지만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때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가 다투던 선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2년. 그러면 선거를 개발 목적으로 그 글을 올렸으면 그 후보들 이름이 더 많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 후보들 이름이 나온 게 70건밖에 안 됩니다. 아, 근데 선거법으로 엮었군요. 선거법으로 기소를 하니까 그걸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아. 그건 무죄가 맞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운이 좋게 100만 건이 넘는 댓글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나서야 예. 뒤늦게 우연한 그 사정으로 유무죄가 이제 논쟁이 그때 생기기 시작했고 아. 그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해놓으니까 예. 국정원에 있던 그 숨겨진 자료들이 다. 검찰에 제공이 되면서 그래서 유죄를 받았던 사건인데 윤석열 검사가 기소했던 그 당시에는 그 사건은 무죄가 맞는 거고 무리한 기소였군요. 예, 박근혜 정부의 잘잘못, 온세훈 뭐 국정원장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 검사들은 잘못한 거죠. 무죄 나야 마땅한 사건을 기소한 것이고 운이 뒤따라줘서 천운으로 유죄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을 요소가 없었던 사람인데 국민들이 오랜 세월 속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나는 모르겠고 일단 기소하고 재판 가서 무죄를 받든가 말든가 평생 사과라는 게 없어요. 예. 예. 그 굉장히 무책임하게 기소를 해버리는 거죠. 뭐 무죄가 되든 말든 또 무죄가 돼도 내가 책임질 일 없다. 사실 근데 이 울산 사건을 기소할 당시에 그때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이 내가 책임질 테니 기소하라 이렇게 명령했다. 이런 그 보도가 있더라고요. 물론 조선일보 보도의 초점은 당시 중앙지검장인 이성윤 검사장이 기소하면 안 된다. 네. 뭐 기소를 반대했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그 황운하는 조사도 안 해봤는데 일단 조사를 해보고 나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석열이 그 당시 검찰총장인데 내가 책임질 테니까 기소해라. 이래서 이제 기소가 된 것이다. 물론 조선일보 보도는 친문 이성윤 검사가 기소를 반대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였지만 어쨌든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팩트는 윤석열이 내가 책임질 테니 기소해라 하면서 무리한 기소, 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지검장 결재가 패싱되고 그냥 기소를 명령한 거죠. 그 정도 기소하려면 유죄에 대한 정말 확신이 있어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 이제 무죄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 기소할 때 이게 뭐 무죄되면 뭐 상관없다. 그리고 네. 일단 본인이 뭐 그 당시 내가 책임진다고 했지만은 지금 감옥에 있는 윤석열한테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정말 묻고 싶은데 어떻게 책임진 역사가 없어요 검사들이. 그러니까요. 예,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해서. 그런 검사인 줄 알고 저희가 그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요.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 뉴스타파에서 진짜 세게 보도했었죠. 저희는 정말 그때 예. 힘들었죠. 예. 욕 많이 먹고. 예. 그때 그 이른바 뭐야? 윤우진 사건이었죠. 그때. 아니 그러니까 그때 예. 그 막 그 뉴스타파 막 예. 후원 끊고 막 이런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까? 많았습니다. 저희 예. 후원회원의 한 10% 넘게. 10%? 예, 예, 10%? 예. 빠졌었죠. 그분들 다시 돌아왔습니까? 저희가 뭐 알 수가 없죠. 이분들한테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예. 알 수 없는데 새로 후원해 주시면서 그때 참 미안했다라는 이제 분들이 꽤 있는 걸로 보아 네. 많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이제 아까 박균택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공직에서 일하는 동안에 이렇게 검찰에 계셨거나 또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의외로 가까이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윤석열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검사 출신 분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2013년도 국감장 발언을 그때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저거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저거는 어떤 공식적인 체계나 이런 거를 거부하고 오직 검찰 조직의 어떤 그런 것들의 이익만을 옹호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네. 문재인 정부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윤석열을
중책에 맡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은 다시 한번 뭐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돼야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발탁할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인터뷰를 했다는 말씀을 네. 이번에 밝히셨고 저도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이제 듣고 그랬었는데 그 실제로 이제 좀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저희 대통령께서는 민정수석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김인혜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보면 대통령의 워딩은 아니고 네. 강금실 장관의 워딩으로 총장이 매우 중요하다 검찰 개혁에서 이게 법무부 장관이 아무리 뭐 개혁적인 인사가 와도 검찰 조직이 매우 강고해서 이게 법무부 장관의 힘으로는 이게 안 뚫리더라. 뭐 워딩은 좀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검찰을 개혁하는 게 제도적 개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검찰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들까지 개혁하려면 총장이 검찰 개혁의 취지에 동의해 주는 거고 같이 공감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더라라는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제 안타까움이 들었던 게 과거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뭐 그 이문정 검사님이나 서지현 검사 얘기를 했지만 조직에 대해서 좀 쓴소리하고 이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직이 좀 품어주고 그 이견들이 적절히 좀 절충이 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조직 전체가 나서 가지고 바보를 만들고 정치병 환자로 만들어 버리고 네. 그 내란이 법치 유린의 끝판왕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계엄을 선포하고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아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다. 이게 지금이라도 얼른 반성하고 사과하고 수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깥에 내가 뭘 잘못했냐. 아니 앉은 자리에서 막 거짓말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이 뭐 한두 시간이면 탄로날 거짓말을 그냥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면구스러워서 이거 바깥에 다닐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한 게 들통나면. 근데 이 사람은 뻔뻔하게 그 다음 길에 나와가지고 또 거짓말을 해요. 그게 바로 인원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1분 안에 그냥 막 거짓말을 하는데 자 지금 사실 이제 검찰이 어떻게 그동안 법치를 유린해 왔나 저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진짜 옛날 사건들까지 다 소환을 해서 노무현 정부까지 흘러가서 정말 20년 전 얘기까지 저희가 이제 쭉 해보면서 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총의를 모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직면에 있는 이 내란 사태를 어찌됐든 조기에 좀 끝내야 되는데 과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또 지금 이 순간도 검찰욕을 동원해서 자기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실제로 극우 집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트황이 트럼프 황제가 윤석열 각하를 구해줄 것이다. 물론 미국에서조차 이제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도 또 부정선거를 이야기한다고 하니까요. 제가 보기엔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내란 사태를 어떻게 조기 종식 뭐 조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2달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라도 빠르게 끝내야 되는데 어떤 보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박규택 의원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뭐 마땅한 보관은 따로 있지는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3월 10일 전후로 네.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3월 10일.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모레 25일 날 네. 변론 종결을 하고 그러면은 3월 4일 날 선고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피청구인 쪽에서 하도 어거지를 쓰니까 뭐 한덕수, 뭐 조지호, 네. 또 뭐 홍장원 네, 나오지도 또 않을 불러라. 사람, 또 부를 사람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증인신문 일정을 또 한번 잡아주는 바람에 그 다음 주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쯤 25일 날쯤이면은 변론 2월 종결이 25일. 예 종결이 이루어질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면은 아마 9일 만에 판결해주면 3월 6일 날 선고가 되고 네. 그게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그 3월 11일 날 3월 11일. 예. 오, 예. 그러니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죠. 예. 그때 둘 중에 하나는 선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 6일 아니면 3월 11일 선고하면 예.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예. 그 파면 결정이 예. 이루어지니까 단심으로 바로
대통령 지위는 잃게 될 것이고 검찰은 윤석열을 어떻게 할까요? 검찰은 당연히 이제 구속 상태를 유지를 하겠죠. 네. 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예. 아마 이제 뭐 구속 취소 청구는 택도 문서리니까 기각이 될 것이고 네. 보석 청구를 하게 될 텐데 네.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도주 우려가 명백한 겁니다. 수사에 재판에 응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영장 집행까지 거부했고 그리고 형량이 높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살인범이 자수를 해도 도망가지 않겠다고 자수를 해도 구속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이미 수많은 증거 증인이 확보돼 있지 않냐라고 반론을 펴겠지만 이번 헌법재판소가 저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 그 손해가 됐다고 보는 게 그 많은 증인들 들려다가 진술을 바꾸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김용현, 여인영, 이진우 등등.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괜찮아 보였던 그 김현태 네, 단장. 단장까지도 책임 말을 단장. 바꾸게 만드는 이런 행태를 취했기 때문에 결국은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도 절대 봐주지를 못하고 구속 상태에서 끝까지 재판을 받는 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파면은 면치 못하면서 오히려 형사재판에서 절대 풀어줘서는 안 될 사람, 네. 증거인멸이 매주 단위로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이걸 이미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네. 판사들한테도 보여줘 버렸기 때문에 이제 뭐 구속도 풀려날 방법이 없을 겁니다. 빼박이다.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혹시 뭐 선배라서 검찰은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제가 네, 검찰이 검찰을 가끔 뭐 언뜻 옹호한다고 욕을 먹을 때가 있는데 어쨌든 이 건에 관한 네. 본인들은 진심인 거거든요. 검찰이 진실일 때가 있어요? 예, 그렇죠. 윤석열을 불러서 구속을 하려고 두 번을 소환을 한 상태에서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었고 네. 공수처가 열흘 시간 사용하면 검찰에 열흘 사용하려고 협의를 했다가 혹시 법원이 연장 허가를 안 해줘 버리면 검찰이 기소할 시간도 놓치고 풀어줘야 할 수가 있으니까 열흘 만에 보내지를 말고 7, 8일째 미리 좀 보내달라. 네. 법원이 혹시 영장을 기각하더라도 우리가 기소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네. 했는데 정말 법원이 그 연장을 안 해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큰일 날 뻔한 거죠. 네. 근데 검찰이 그런 것까지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걱정을 해가면서 미리 사건을 공수처한테 사흘 일찍 받아서 네. 기소를 함으로써 이걸 그 기소에 구속 기소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그건 풀어줬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그 과정에서 보였던 정성이나 그 뭐 치밀한 연구를 보면 네. 정말 뭐 집어넣을 의사가 분명한 것이고 이제 그 풀어주려다가는 검찰총장이나 검찰 조직이 죽는데 네. 그걸 절대 풀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불신 요소가 있고 네. 뭐 특검을 통해서 해결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는 있습니다만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엄정하게 윤석열에 관한 한 네. 엄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분명하다. 그건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민보 기자님 왜 웃으십니까? 아니요. 전 뭐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소음들을 일으키고 있지만 어쨌든 헌재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뭐 말씀하신 일정에 따라서 저도 파면 결정이 무리하지 않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그것까지도 제가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진심이다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검찰에 늘 반복되어 온 패턴이죠. 이제 정권 말이 되면 그렇죠. 그래야 아무리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개라도 그 아니 저한테 죄송합니다. 우리 주인이 좀 겁내는 개가 돼야 되거든요. 주인이 함부로 못하는 개가 되는 게 검찰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몇 번의 정부가 바뀌는 그 과도기마다 검찰이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사건에서도 내란이 터지자마자 검찰이 급하게 특별수사본부를 막 구성하고 이렇게 약간 유난을 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나 언론에서나 검찰은 이 사건에 좀 손을 떼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여론이 비등하니까 결국은 사건을 공조본으로 넘긴 것인데 그 잽싸게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엄정하게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짓입니다. 주인이 두려워하는 개가 되기 위한 일종의 전법으로 해왔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속을 수는 없다. 아무리 검찰이 이 윤석열 사건과 관련해서 엄정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차기 정부에서 이루어질 그 검찰 개혁 작업에 어떤 그 검찰을 좀 이렇게 미온적으로 봐줘야 할 네.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란 종식이라는 그 주제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전체를 놓고 보면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서 기울였던 성이나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은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번 내란이 발발하게 됐던 여러 가지 배경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윤석열이 갖고 있는 개인 캐릭터에 더해서 네. 박균택 의원님 계셔서 좀 죄송한 말씀인데 검찰 조직이 갖고 있는 그런 폭력성, 또 이견을 배척해가는 방식, 또 목표를 가지고 쭉 직진하는 수사 이런 일련의 방식들이 같이 작용했다고 보고 그래서 내란 종식에 있어서 그러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검찰 조직을 일대 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가는 거, 개혁해가는 거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그 오늘의 주제를 벗어나서 저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네. 제가 과거에 국가보안법 사건 변론 많이 하고 예. 반국가 자체 사건도 제가 변론했는데요. 그분들 어느 누구도 판결 결과에 법원으로 이렇게 난입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네. 뭐 지하당 혁명을 꿈꿨던 분들조차도 네. 판결 선고받고 네. 다 수긍하고. 수긍까지는 아니죠. 얼마나 네.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네. 많은 그런 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과거에 내 의뢰인들은 진짜 착한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는데 전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요. 네. 한국 사회가 저는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 변호인의 뭐 황교안 같은 사람은 몰라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나 네. 정상명 전 총장 같은 검찰총장. 분들이 이렇게 거기에 앉아서 하루 네. 종일 그렇게 계시는 걸 보고 저는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것도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네. 그래서 장차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네. 뭔가 다원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뭔가 제도화하고 개헌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민주대 반민주 구도로 우리 이제 민주당 정부가 계속 집권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또 우리 저희 대통령 또 지금 현재 대선 구도는 뭐 논외로 하더라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연합하고 그랬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구 내란 세력의 저런 책동들에서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의 진정한 이제 적이라는 주인 의식을 갖고 그런 좀 다당제라든지 정치적 다원주의를 개헌을 통해서 또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유럽처럼 극우를 좀 소수화하고 좀 고립해 나가는 그런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는 서두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언론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란 세력과 헌정수호 세력의 목소리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중립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다뤄주는 것 자체가 개소리는 개소리라고 치부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마치 그게 무슨 태제에 대한 반태제처럼 그렇게 다뤄지니까 더욱더 이들이 좀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언론도 이 내란 사태에 직면해서 그동안 한 번도 뭐 제대로 개혁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언론 개혁은 더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뉴스타파 같은 정말 진실의 탐사자 네. 수호대가 정말 좀 국민들께 광범위한 지지를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잠시 드릴 말씀이 아까 저 검찰 비판하면서 저를 자꾸 쳐다보시는데 제가 이제 검찰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오해하실까봐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리자면 네. 그 윤석열 피의자를 내란의 수괴로 구속 기소하는 그 과정 이것은 진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 그것 때문에 검찰을 신뢰를 해야 한다든가 네. 또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박탈해야 할 조직이다. 네. 경찰이나 FBI로 수사권을 줘야지 검찰한테 직접 수사권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 소신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 박균택 싶습니다. 의원님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본 건 어쨌든 저 박균택 의원님께는 평생을 네. 바쳐서 일하셨던 직장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근데 그러한 조직을 해체된다. 좀 이런 부분들이 그 검찰 해체는 그 일찌감치 1차 토론에서 추미애 의원님께서 세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해체라고 하셨어요. 네, 특별하게 무슨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으시다. 네.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희 황운하 의원님 얘기인데 네. 예전에 경찰청 계실 때 제가 경찰청 출입 기자였거든요. 네. 황운하 의원님께서
예, 그 직접 수사권 박달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폭탄주를 만들기 위한 세트를 들고 다니셨어요. 황 의원님이요? 예, 근데 한쪽 잔에는 수사가 써 있고 한쪽 잔에 기소가 써 있어서 네. 수사와 기소를 섞으면 안 된다. 그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 세트라고 유명한 기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모처럼 즐거운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네. 예. 폭탄주 세트.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때 네. 기억이 지금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아니 분리. 지금도 들고 예. 다니십니까? 수사기사 분리. 수사기사 예. 분리에 잘 집에 어디 있을 겁니다. 그거 폭탄주. 만들어가지고 그거 이제 다음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실제로 이제 시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일말의 불안감 갖고 계시더라고요. 윤석열이 자꾸 거짓말하고 하니까 저 거짓말 저렇게 하는데 저런 것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을 이제 그 직접 구속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이제 믿을만 하긴 한데 검찰이 본래 이제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 그 태세 전환에 빠르다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검찰은 공소유지를 무죄 판결이 나게 공소유지를 할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공소유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헌재 결정에 따라서 공소유지를 공소유지 상황이 무죄가 나오게 공소유지를 하는 써버린다. 거죠. 그렇게 걱정들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뭐 그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헌재 재판관들이 성향이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증거와 법리를 가지고 하실 그런 양심도 갖추신 분이고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각 의견을 낼 분은 없을 것이다. 아까 박균택 의원님 말씀처럼 이 거짓말하는 것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그 인용이 될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자신의 거짓말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 그 왜 무모하게 자꾸 거짓말하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불리해지는데 본인에게 불리한 걸 알 텐데 왜 자꾸 거짓말할까? 탄핵이 기각될 것을 기대하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후에 탄핵 이후에 이때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때 이때 어쨌든 이쪽을 좀 결집하게 만들어 가지고 극우를 중심으로 좀 이제 이광철 변호사님처럼 이제 지금 극우 세력이 제도권에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이 세력을 키워 가지고 그래서 이 국힘 쪽이 다시 정권을 잡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사면 복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아유,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납니다 또. 수고됩니다. 여기 싹 다 수고 대상입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다 연평도에서 만나요. 박균택 의원님이 제일 먼저 쓰러졌어요. 오늘 여기 중에는. 그래도 이 중에서는 제가 제일 양호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2013년 기소를 오늘 처음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그런 거 못 견딥니다, 그분이. 윤석열은 그걸 목표로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댈 때가 이제 이게 국힘이 다시 집권만 하면 나는 사면복권 돼가지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지금 그 짤로 돌아다니잖아요. 그 만약에 이제 국힘이 집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가지고 윤석열은 국가원로회 의장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국가원로회 의장이 돼가지고 딱 품잡고 돌아다니는 김건희하고 같이 해외로 막 또 다니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망상을 가지고 지금 거짓말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용납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저는 또 이제 언론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검찰과 언론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제대로 못 보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기계적으로 따옴표로 그냥 막 보도하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근데 분석을 해줘야 돼요. 여론조사도 숫자만 그냥 나열할 것이 아니라 여기 맥락 컨텍스트를 분석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중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2배 이상으로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입장 강하고요. 그리고 탄핵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내란 심판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렇게 교란시키는 것은 황운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세력이라도 단 10%가 됐든 5%가 됐든 1%가 되더라도 나를 옹호하는 지지 세력을 규합해서 끝까지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 저는 이런 정치상의 의미는 없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제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 그 내란의 구조적인 토대가 됐던 이제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네. 이제 정치제도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제가 볼 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셨던 분이 계속 현수막을 달아요. 지역에서 나름대로 좀 뭐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시고 또 선거 과정에서 평을 들어보면 되게 좀 중산층의 합리적인 분이다 이렇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윤석열과 같은 논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진짜 내라는 민주당이 했다. 뭐 이재명 대표님을 막 이렇게 험악하게 막 현수막 같은 거 달아놓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진짜 궁금한 겁니다. 왜 국힘의 저런 합리적인 사람들이 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못 내고 윤석열의 마치 뭔가 추종자처럼 저렇게 하는가 하는 건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적인 이익이든 네. 아니면 주변 상황에 대한 적이든 그래서 언론의 문제도 저는 그 하위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는 정말 세력화되어 있는 윤석열이 그들을 토대로 해서 뭔가 후위를 도모하려고 저렇게 버젓이 거짓말할 정도로 저 있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소수화하고 고립화시켜 나가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저는 이미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사회자가 너무 많이 얘기를 많이 하네. 아니 이제 부산에서 집회를 하고 동대구에서 집회를 하고 광주, 대전, 뭐 서울로 올라올 텐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전부 버스로 대전해가지고 기차 타고 다니면서 똑같은 사람들이 동일한 유형의 집회를 하면서 야 부산에도 이렇게 많이 모였어, 대구에도 이렇게 많이 모였어, 광주도 마찬가지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언론이 그렇게 쓰고 있지만 실제로 전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결단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예, 뭐 교회 맞아요. 예, 교회 교회에서 싫어합니다. 특정 교회 이상한 그 사이비 종교인, 사이비 종교, 예, 종교 단체,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세계로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원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네.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미 정상성을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교단 내에서 해당 관련 그 교단 내에서도 좀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지금 뭐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정말 천박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뭐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언행은 전혀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표적인 거짓말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동성애자를 30%를 그 공무원으로 임명하려고 한다. 네? 이런 아무런 근거도 없고 어느 세상에. 누구 뭐 차별금지법을 현재 민주당이 22대 와서 그런 얘기를 누구 하나 발의를 해본 사람도 없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이렇게 선동을 하면서 이재명은 끝났다. 뭐 어떻다 이런 식의 그 선동을 하고 다니는데 네. 어떻게 그분이 정상적인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발 하나님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라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예. 박균택 장로님이십니까? 집사입니다. 집사님의 박균택 집사님의 말씀을 교인들은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요. 오늘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김건희 씨. 예. 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보 기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거의 전문가시죠. 전문가죠. 전문가, 정말 전문가인데 부끄럽습니다. 없어요. 최고의 전문가예요. 예. 그 내란 국면에서도 보이지 않아요. 비화폰도 쓰고 막 다 했는데 여전히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녀의 흰머리카락은 늘어나고 있고 살은 빠지고 있으며 이것도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이하다. 예.
물론 저는 이제 그 사실 도이치모터 사건을 오래 취재했을 뿐이지 김건희 씨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김건희 씨 전문가는 우리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이제 취재하지 않은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김건희 씨가 요즘 뭐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제 취재로 확인된 사안은 아니지만 이제 들리는 뭐 전원이나 전원의 전원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로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합니다. 여전히 건재하고 여전히 화내고 있고 화요? 예, 그 뭐랄까 본인의 통치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예,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여하튼 그 참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내란이 벌어졌고 우리 역사와 대화하거나 반추해 보면 이제 그 45년 전 그리고 그에 앞서서도 정말 이거는 국사책에서나 범직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요새 아이들이 사회 시간에 조는 아이가 없다고 합니다. 계엄이 실제니까요. 그런 정도로.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언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도처의 개혁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이제 7공화국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뭐 개헌 절차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서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있는 모든 이슈들을 좀 총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역시 검찰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 출발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의원님부터 들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나이 순으로 한번 해볼까요? 나이 순으로? 젊은 순으로. 젊은 순으로? 뭐 저는 이제 검찰 개혁 당연히 이제 필요한 일인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중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황운하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헌재에서 윤석열이 파면 결정이 나느냐 안 나느냐는 뭐 중요한 문제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일이고 그 이후에 헌재 탄핵 결정 이후에 우리 사회가 음모론에 휘둘려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게 가장 큰 걱정이다. 근데 그게 뭐 단순히 이제 언론 문제냐 검찰 문제냐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이게 세계사적인 흐름이 지금 극우 포퓰리즘이 굉장히 이제 발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도 사실은 부정선거를 그렇죠.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의사당 습격했던 사람들 다 사면해주고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도 이제 이탈리아 극우 정당들이 굉장히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은 뒤늦게 민주주의를 배워서 뒤늦게 꽃피운 나라지만 지금의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한국이 이 민주주의를 정상 궤도로 되돌려놓고 지켜내느냐 마느냐는 뭐 저는 뭐 좀 거창하게 말하면 굉장히 문명사적인 과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음모론들에 맞서서 싸우고 그것을 분쇄하고 아까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들을 고립시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한 과제다.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맞습니다. 과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젊은 분이 누구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그 민주당 당원이셨던 이제 대통령님을 보필했고 뭐 제가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당원 이제 당적을 가진 건 이번 조국혁신당이 처음이지만 이게 성찰을 해보면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요. 또 이제 우리 사회 진보와 개혁, 민주주의를 좀 지키려고 했던 전체도 좀 돌아볼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기마다 제기되었던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정부가 역대 민주당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점은 뭐 당연하다는 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사실 그렇거든요. 이제 검찰 제도를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뭔가 범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벌하고 또 그게 아니면 또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게 검찰 제도 같은 그런 것들은 국민의 일상적인 삶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공기와 같아서 마치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탁하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것처럼
사회의 질서와 사람들의 의식을 만드는 일련의 무거운 제도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자의적으로 행사되어 왔고 그것이 누적되어서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배태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조직 속에서 커온 사람이 지금 헌재재판장의 피청구인으로 앉아 있는 거고 또 그 사람들에게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건 그 사람들 역시도 현재 제도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들을 좀 바로 세우는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필요하다. 또 그러한 제도들 또 틀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이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어떤 민주적 질서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좀 더욱더 고양하는 식으로 이렇게 물결이 흘러가도록 네. 이렇게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내란의 과정에서 이제 곧 파면이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건데 앞으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차기에 들어서는 정부가 깊이 그런 문명사적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나갈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실 줄로 알고 네. 특히 그 시작은 오늘 논의의 주제인 검찰개혁부터 완수하는 걸로 네. 그래서 새로운 정부는 제1의 국정과제로 가장 먼저 신속하게 검찰을 해체하고 이런 좀 수사와 기소 일련의 재판 과정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좀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취재 편의점이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무수한 논의들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검사들이 인사권자의 그 성향,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악마와 같은 잔인성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몇 년간 겪으면서 결국은 사람을 믿고 하는 개혁은 있을 수가 없다. 제도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만이 이러한 그 어떤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굳은 신념을 가질 것이고 국민들 다수가 그걸 느낄 겁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결국은 내놓을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온다. 또 내놔야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선 검찰에 있는 구성원들은 직접 수사권 내놓으면 다 끝난 거지라는 이런 패배감을 느끼기가 쉬운데 그것은 본인들의 어떤 욕심 때문에 생기는 얘기인 것이고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떤 수사권을 내놓더라도 국민을 위한 봉사와 인권 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나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이런 모습대로 계속 갈수록 미운 짓을 더 한다든가 신뢰받을 일을 못 하다 보면 직접 수사권을 뺏기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인권 옹호 기능까지도 다 뺏기고 아까 어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해체 수순으로 정말 가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해체보다는 국민을 위한 인권 옹호 조직으로서 탈바꿈하는 방향이 올바른 개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좀 너무 완벽한 불신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조금이라도 기대를 접히지 않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이라도 좀 잘해주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검찰 선배 입장이셨습니다. 네. 자, 끝으로 황운하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윤석열의 전설 정권의 탄생은 결국 그 검찰 개혁이 실패한 최악의 산물이 윤석열의 탄생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고요. 또 윤석열 덕분에 검찰 시대가 확실히 종언을 고하는, 확실히 끝나는 그런 또 윤석열이 그런 역할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여전히 좀 미덥지 않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 검찰 개혁을 문재인 정부 때는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또 믿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해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단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도 지금 여러분들이 새 정권의 첫 번째 과제가 검찰 개혁이고 또 당연히 이제 새 정부에서 검찰 개혁 첫 번째 추진해야 될 과제이고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것을 전제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 의견에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러세요? 새 정부가 들어서서 검찰 개혁을 첫 번째 과제를 할 것 같지도 않아요.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또 그 검찰과 적정하게 타협할 수도 있다. 어떤 그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정부 출범 전에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계약서를 하나 쓸까요, 미리? 네, 그것이 이제 이번 대선이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극우 세력이 본격적으로 이제 제도권에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극우 세력을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최소화해야 되고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하려면 이쪽 그 이른바 민주 헌정 수호 세력, 탄핵 세력이 아주 단단한 연합 다수파를 만들어서 저쪽을 이제 큰 표차로 눌러줘야 되는데 그렇게 다수파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이게 투표장에 갈 수 있는 진보층이 결집이 돼야 되고 또 중도층도 끌어들여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공통의 추진 과제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것이다. 저는 공통의 추진 과제로 검찰 개혁이 대선 전 입법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 약속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것이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그 확고한 약속이 있어야 대선 끝난 후에 새 정권 출범 후에 그것이 그래도 이행이 될 듯 말 듯 하거든요. 뭐 각서를 써도 지난번에 지난 국회 때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 그때 박홍근 그때 저쪽은 원내대표 권성동이었는데 네. 양쪽이 그 박병석 의장 주재로 이렇게 각서 썼지 않습니까? 네. 다음 날 뒤집어 버리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지금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그거와는 좀 다를 것이라고 보지만 저는 사실 이번 그 대선 전에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 다수파 연합이 강고해지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민주당에 저는 좀 그걸 촉구하고 싶은데요. 네. 대선 전에 검찰개혁법을 마무리 진다는 그런 입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원탁 회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런 거에 대한 합의를 해야 돼요. 야오당 원탁 네. 회의에서 이걸 합의해야 됩니다. 합의해서 합의서 쓰고 이 약속 지키겠다라고 날짜 받고 그렇죠. 안 하면 선거운동 안 하시겠습니까? 뭐 그런다고 너무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진도 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네.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네. 투표장에 안 갈까 걱정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왜 다시 검찰개혁인가 토론회를 했습니다. 상당히 재밌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과거에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것도 아마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래 우리가 다시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될 국민적 각오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이런 판단 하실 것 같고요. 앞서 극우 포퓰리즘 이러다가 막 원내에 극우 정당 진입해가지고 난동 부리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걱정들 하셨는데 저는 응원봉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윤석열 정권에서 내란을 목도한 2030 청년 학생들이 전부 응원봉을 들고 광장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전까지 저는 매주 토요일 날 그 광화문 집회에 가서 생방송을 했었는데요. 약간 7080 회상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386들이 다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아저씨들이 전부 나와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막 비탄의 심경을 토로하는 이제 그런 집회였는데 내란이 나고 나서 2030 특히 10대 젊은 청년들이 대거 광장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검찰개혁도 함께 밀어가는 주체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함세웅 신부님 인터뷰했는데요. 동학혁명 때 죽창을 들었던 민중이 짱돌이 화염병이
촛불로 그리고 촛불이 응원봉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렇게 진화하잖아요. 예, 올해는 을사년이고 120년 전에 우리는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겼던 민족이다. 그런데 그 민족이 응원봉을 다시 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설레지 않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이거 다 윤석열 덕이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 굉장히 많이 와 닿았습니다. 아마 시민들께서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고요. 현장에 계시는 주체들이시니까 더 큰 힘으로 검찰 개혁을 일단 계약서부터 쓰시고 완수하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어떠셨습니까? 뭐 예, 불만족스러우신 대목이 있으면 남아서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예, 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취재 편의점 조국혁신당 함께한 이 토론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많은 언론들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그밖에 다양한 사회개혁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의제를 모아 나가면서 집단지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